가능한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중동의 최부국들이 내린 결정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엎었습니다. 하늘 위로 3천만 원짜리 드론들이 쏟아지고 70억짜리 미사일은 무용지물일 때 미국도 유럽도 3년은 기다리라며 등을 돌렸죠. 하지만 여러분, 단 하나의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태극 마크를 단 수송기가 사막에 착륙한 순간 이 중동 전쟁의 판이 뒤집혔습니다. 단돈 수천 원의 빛으로 수억 원짜리 드론을 멈춰 세우는 압도적인 기술력.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가 된 대한민국. 강함보다 진심을 먼저 증명하며 세계를 전율케 한 우리 기술의 위대한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미사일 좀 보내주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하늘이 가장 먼저 뚫렸습니다. 왜였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와줄 나라가 없었죠. 저는 카심 알 마주르이입니다. 사막의 나라에서 태어나 평생 하늘을 지키는 법만 배워온 사람입니다. 젊은 날엔 영국에서 전쟁을 공부했고 중년이 되어선 미국산 방공망 위에 우리 국가의 운명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질서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 믿음이 무너질 때까지는요. 450대의 드론이 떴습니다. 한 대에 3천만 원짜리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70억.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으려고 70억을 쓰고 있었죠. 말도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남은 건 5일치뿐이었어요. 아부다비 국방부 7층 상황실은 그날 밤부터 잠들지 못했습니다. 커다란 스크린 위로 빨간 점들이 모래폭풍처럼 번지고 있었고 상황실 안의 공기는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아무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고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1시간에 19대꼴로 쉬지 않고 밀려오는 드론 군집이었죠. 처음엔 요격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패트리엇이 불을 뿜을 때마다 스크린 위에 빨간 점 하나가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눈은 빨간 점이 아니라 그 옆에 찍히는 숫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잔여 미사일 수량. 그 숫자가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70억이 허공으로 사라질 때마다 상대는 고작 3천만 원짜리를 끝없이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대 200이 넘는 구조였어요. 우리가 미사일 한 발 쏘는 비용이면 일하는 드론을 200대 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출혈이었습니다. 쏘면 쏠수록 우리가 먼저 죽는 구조였던 겁니다. 요격률은 70% 수준이었어요. 듣기엔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은 10대 중 3대가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 머리 위를 통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루 450대면 135대가 그대로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135대가 우리 도시 위로, 우리 국민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상황실 전체가 서서히 공포에 잠식되고 있던 바로 그때 부관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사드 레이더에 이상 징후가 잡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뛴 걸 느꼈습니다. 사드 레이더는 8천억 원짜리 장비였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탐지 시스템이자 우리 방공망의 눈과 같은 존재였죠. 수백 킬로미터 밖의 위협까지 잡아내는 그 눈이 지금 3천만 원짜리 드론대에 교란당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가장 비싼 방패가 가장 싼 창에 뚫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방공망은 완벽하다. 저는 25년간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스크린 위에서 실시간으로 깨져내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낯설지 않은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보고서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워싱턴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20년 넘게 동맹이었고 그 세월 동안 우리가 미국 방산에 쏟아부은 돈만 수백조 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손을 내밀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은 게 아니라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전화는 생각보다 빨리 연결됐어요. 하지만 돌아온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놀라울 만큼 차가웠습니다. 현재 가용 물량이 없습니다. 최소 36개월의 생산 대기가 필요합니다. 36개월이요. 우리 하늘이 5일도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3년을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고 다시 물었습니다. 긴급 배치는 불가능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늘이 뚫리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마디가 25년 군인 생활에서 제가 들은 문장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선 배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요청서 제출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요청서도 내지 마라. 저만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랍에미리트뿐 아니라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까지 중동 6개국이 동시에 같은 전화를 걸었고 6나라 모두에게 돌아온 대답은 전부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정해진 고객이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동맹이 있으면 하늘은 지켜진다고 저는 평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통의 전화로 무너졌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고 믿을 수 있는 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칼에 내 목숨을 맡기지 마라. 젊은 시절부터 평생 흘려들었던 그 한마디가 그날 밤에야 비로소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곧바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아부다비 국방부 대회의실의 장성들과 서방 군사 컨설턴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분위기는 이미 장례식장 같았죠. 미국은 36개월, 영국도 최소 14개월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탁자 위에 놓인 결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파티마 중령이었습니다.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파티마에게로 쏠렸습니다. 파티마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순간 회의실 한쪽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서방 컨설턴트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피식 웃었고 그 옆에 앉은 장교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 전쟁판에서 진지하게 꺼낼 무게가 되지 못한다는 듯 회의실 안에 묘한 냉소가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그 순간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국도 못하는 것을 한국이 한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속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중동의 전쟁터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그만큼 낯선 것이었습니다. 파티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지친 얼굴로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남은 것은 빈 커피잔과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잔여 미사일 517 요격률 70%, 하루 통과 드론 135대. 사무실에 홀로 앉아 꺼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티마였습니다. 손에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을 들고 서 있었어요. 낮에 회의실에서 비웃음을 받고도 파티마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관보님,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파티마를 바라보다가 그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2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몇 시간 전만 해도 회의실에서 웃음거리가 됐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마주한 그 2글자는 낮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밤 남은 선택지는 이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보고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2글자가 이 전쟁의 결말을 그리고 중동의 하늘 전체를 바꾸게 될 줄은요. 그 밤 저는 보고서를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뿐이었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도 이미 끊긴 뒤였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이었어요. 파티마가 그토록 간곡하게 부탁했으니 예의상이라도 후려보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3장째를 넘기는 순간 페이지 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천공투. 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 무기를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4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서류는 국방부 어딘가 캐비닛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이 위기 앞에서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저는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아직도 드론이 날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 나라들의 무기는 제 머릿속에서 항상 첫 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목록 어디에도 없었어요.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능을 확인해 본 적조차 없었던 겁니다. 계약까지 했으면서도 그 무기를 전쟁의 해답으로 떠올리지 못한 건 오직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한국이라는 국적이었습니다. 전쟁은 성능으로 결정되지만 선택은 편견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성능이 아니라 국적으로 무기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판단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건 적이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예의가 아니라 절실함으로 읽었습니다. 천궁2의 재원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거리 요격 능력, 다층 방어구조, 이동식 발사대 기반의 신속한 전개,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실전 배치 능력. 패트리엇과 비교해도 핵심 성능에서 뒤지지 않았고 가격 대비 효율이나 배치 속도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불편한 이유는 성능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 무기를 두고 왜 우리는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 왜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걸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이 전쟁판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꺼내는 순간 가벼워지는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낮에 파티마가 그 이름을 꺼냈을 때 회의실에 흘렀던 냉소가 그 증거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절이 아니라 선이 그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했던 일의 의미가 보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360조 원을 쏟아부은 동맹이 단 한 번의 위기 앞에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였고 우리는 그 다음도 아니었어요. 요청서조차 내지 말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목록에 없다는 뜻이었죠. 우리가 동맹이라고 믿었던 관계는 사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구매 목록에 불과했던 겁니다. 360조 원이면 작은 나라 하나의 경제 규모입니다. 그만큼의 돈을 쏟고도 위기의 순간에 줄맨 뒤로 밀려나는 관계를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시계를 봤습니다. 패트리엇 잔량 기준으로 남은 시간은 4일 9시간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도 복도를 걸어도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을 때도 4일 9시간이라는 숫자가 끝없이 따라붙었습니다. 미국은 36개월을 말했고 영국은 14개월을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4일 9시간밖에 없었습니다. 4일 9시간이 지나면 우리 하늘에는 방패가 사라집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간극 앞에서 공식적인 루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새벽 3시에 파티마를 다시 불렀습니다. 파티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5분도 안 되어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군복은 구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이 사람은 잠을 자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 연락할 수 있습니까? 파티마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채널이 있습니다. 비공식이지만 실무서는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이미 채널이 있다는 건 파티마가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3년 전부터입니다. 차관보님. 3년이었습니다. 파티마는 3년 동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한국 방공체계를 혼자서 추적하고 분석해왔던 겁니다. 한국 방산 전시회를 찾아다녔고 기술 논문을 읽었고 한국 실무자들과 조용히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파티마 스스로가 이 방공망의 한계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챈 거였죠. 회의실에서 비웃음을 당한 것도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보고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파티마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토록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물어볼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진행하십시오. 다만 공식 루트는 안 됩니다. 비공식으로 실무 접촉만 먼저. 파티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티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없었고 회의록도 없었고 누군가의 서명이 찍힌 문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모든 걸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파티마가 사무실을 나간 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올바른 결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동의 트기 직전 파티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부터 수많은 나라에 연락을 돌렸고 돌아온 건 전부 같은 말이었거든요. 가능하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가능하다. 생산 라인이 준비되면. 가능하다. 14개월 뒤에. 그 가능하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파티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입니까?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48시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48시간? 미국이 36개월이라 했고 영국이 14개월이라 했던 그 일을 한국은 이틀이라고 말한 겁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하나의 빈말인지 그 순간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 나라는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나라였습니다. 48시간.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저는 그 숫자를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저는 수많은 가능하다를 들어왔거든요. 가능하다 하지만 36개월. 가능하다 하지만 14개월. 그 말들은 전부 불가능하다와 같은 뜻이었습니다. 한국이 말한 48시간도 결국은 같은 결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4일이 채 되지 않았고 하늘 위에서는 여전히 드론이 날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기다린 게 아니라 버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은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은 이틀에 불과합니다. 회의 하나 잡고 보고서 하나 쓰고 저녁 약속 한 번 다녀오면 지나가는 시간이죠. 하지만 하늘의 방패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의 이틀은 완전히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지는 숨막히는 이틀이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상황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잔여 미사일 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드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엇 한 발을 쏠 때마다 우리의 수명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기분이었죠. 저는 상황판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첫 번째 12시간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아직 미사일이 남아있었고 요격률도 유지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잔량이 3일치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드론은 여전히 시간당 19대꼴로 밀려오고 있었고 우리의 탄약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보고를 받는 목소리에 긴장이 섞이기 시작했고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30시간이 지났을 때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만약 한국 측이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비책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한국이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건 텅 빈 미사일 발사대뿐이었습니다. 한국이 오지 않으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36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슬쩍 파티마에게 물었습니다. 연락이 있었습니까? 파티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수송기는 이미 이륙했다고 합니다. 예정대로. 이륙했다는 말에 조금 안도가 되면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륙한 것과 도착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40시간, 44시간, 시간은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느리게 흘렀고 저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사무실과 상황실을 끝없이 오가면서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이러다 정말 안 오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외교적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항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7시간째. 상황실 통신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관보님, 알-다프라 공군기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확인 수송기 한 대가 관제탑에 착륙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통신병이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소속입니다. 48시간이 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차에 올라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 건지 온다 해도 뭘 가져온 건지 실제로 당장 쓸 수 있는 장비인지 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활주로 끝에서 거대한 수송기 한 대가 천천히 유도로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동체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 마크가 사막의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진짜 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비행기로 왔습니다. 저는 그 수송기를 바라보면서 지난 48시간 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불안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수송기 후미문이 열리자 안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기술진 12명이었습니다. 긴 비행에 지쳐있을 법도 한데 그들의 눈빛은 또렷했고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음 순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영국 방산 업체들을 상대해 왔으니까요. 도착하면 우선 호텔로 이동합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다음날 회의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진행하죠. 계약 조건을 재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보안 절차를 밟고 그 뒤에야 현장으로 나갑니다. 장비에 손을 대기까지 보통 최소 일주일 길면 한 달이 걸리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은 달랐습니다. 수송기에서 내리자마자 장비 컨테이너부터 열었습니다. 호텔이 어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어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들을 영접하러 나왔는지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짐을 내려놓기도 전에 컨테이너를 열고 장비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진을 이끄는 장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짧게 경례를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심 차관보님, 장비 설치 가능한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바로 시작한다고요. 도착한 지 10분도 안 된 사람들이 환영 인사도 마다하고 활주로 위에서 장비 세팅에 들어간 겁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력이 이 장비를 운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패트리엇을 처음 도입했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미국 측에서 요구한 운용 교육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본 과정만이요. 실전 투입을 위한 심화 과정까지 합치면 1년이 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곧 긴 기다림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한국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3일이면 됩니다. 3일이요. 네, 3일이면 기본 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기술진이 직접 옆에서 함께 훈련하겠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3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걸리던 일을 3일 만에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 활주로 위에서 도착한 바로 그 순간부터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호텔에서 시작했고 한국은 활주로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계약서를 먼저 펼쳤고 한국은 장비를 먼저 펼쳤습니다. 그 차이가 저에게는 무기의 성능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25년간 서방 방산 업체들을 상대하면서 저는 무기 거래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서류가 먼저이고 격식이 먼저이고 현장은 항상 마지막이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뜨거운 활주로 위에 서서 한국 기술진이 장비를 조립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파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나라의 하늘을 지키듯 우리의 하늘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 군복이 땀에 젖어가는데도 그 누구 하나 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보다 먼저 도착한 겁니다. 한국 기술진은 약속대로 3일 만에 교육을 끝냈습니다. 우리 장교들이 천궁2의 기본 운용을 익히는데 72시간이 걸렸고 한국 기술진은 그 7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장비 옆에서 먹고 장비 옆에서 잤고 장비 옆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장교들이 실수를 하면 소리를 지르는 대신 옆에 앉아 같이 버튼을 눌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전 배치 준비 완료.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건 인정했습니다. 48시간 만에 도착한 것도 3일 만에 교육을 끝낸 것도
활주로 에서 바로 장비를 펼친 태도도 전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다릅니다. 속도와 태도만으로는 전쟁터에서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증명됩니다. 실전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냐. 교육장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과 진짜 미사일이 날아오는 하늘 아래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빠른 나라라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건 아닙니다. 막는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란이 가져왔습니다. 교육이 끝난 지 이틀 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지하 벙커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안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었어요. 이 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4시간 넘게 눈을 붙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차가운 벙커 바닥에 앉아 보고서를 넘기고 있는데 갑자기 경보음이 벙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연속으로 끊이지 않는 경보였습니다. 벙커 안의 조명이 단숨에 빨갛게 바뀌었고 복도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인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황병이 외쳤습니다. 레이더에 다수 포착. 세 방향에서 동시 접근 중입니다. 스크린을 봤습니다. 세 갈래의 붉은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 요격이 가장 어려운 목표물 8발이 스크린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두 번째, 세 번째 파도. 자폭 드론 120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탄도미사일로 우리 방공망의 시선을 끌어들인 뒤 그 빈틈을 드론으로 파고드는 복합 전술이었습니다. 가장 비싸고 강한 무기로 방어 자원을 묶어놓고 가장 싸고 많은 무기로 찌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중동의 여러 분쟁에서도 이미 입증된 현대전에서 가장 막기 어렵다는 바로 그 전술이 우리 하늘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사일이, 진짜 드론이, 진짜 폭탄을 싣고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와 기계음만이 벙커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의 빨간 점들은 매 초마다 우리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도시이고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빨간 점이 지도 위의 도시 이름과 겹칠 때마다 벙커 안의 긴장이 한층씩 올라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이 시험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선택이 옳았는지, 3일짜리 교육이 실전에서 통하는지, 천궁2가 진짜인지. 모든 것이 지금 이 몇 분 안에 증명되거나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스크린 위에서 초록점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궁2였습니다. 발사. 3초. 첫 번째 탄도미사일의 빨간 점이 스크린에서 사라졌습니다. 벙커 안에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5초. 두 번째가 사라졌습니다. 7초. 세 번째. 연달아 쉬지 않고 초록점은 빨간 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박혀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빨간 점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누군가의 도시가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싸움이었습니다. 7번째. 그리고 8번째. 8발 중 8발. 탄도미사일 전탄 요격.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벙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초 뒤 그 정적이 폭발했습니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한 장교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도인지 감격인지 그 감정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호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드론 120대가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과 천궁2가 동시에 대응에 나섰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끝났지만 진짜 소모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하늘 전체가 전장이 됐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초록 점과 빨간 점이 뒤섞이며 치열한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배치한 천궁2가 맡은 구역과 기존 패트리엇이 맡은 구역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구역의 스크린을 번갈아 보면서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천궁2 쪽 스크린에서는 빨간 점이 빠르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쪽에서는 간간히 빨간 점이 방어선을 뚫고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같은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두 스크린의 풍경이 달랐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적, 같은 순간인데 결과가 눈에 보일 만큼 갈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긴 전투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감각이 없었습니다. 20분이었는지 1시간이었는지 벙커 안에서는 시간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크린 위에 마지막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교전 종료. 벙커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들 너무 지쳐서 그리고 너무 믿기지 않아서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작전관이 수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엇 담당 구역 요격률 71%. 71%.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10대 중 3대가 뚫렸다는 뜻이었죠. 작전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천궁2 담당 구역 요격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작전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97%. 97. 벙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가 벙커 안을 채웠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71대 97. 같은 하늘, 같은 전투, 같은 적을 상대로 나란히 싸운 결과였습니다. 이건 변명이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조건이 달랐다거나 운이 좋았다거나 표본이 작다거나 그런 말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전장에서 동시에 나란히 싸운 결과였으니까요. 비싸고 유명한 무기가 최고라는 믿음. 미국이 만들었으면 안전하다는 확신. 25년간 제 판단의 기준이었던 그 모든 것이 두 자릿수 숫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인정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신화가 스크린 위의 숫자 2개 앞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진짜입니다. 97%. 천궁2의 첫 실전 요격률이었습니다. 10대가 날아오면 9대 이상을 떨어뜨렸다는 뜻이죠. 패트리엇이 70%에서 허덕이던 것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상황실에서 그 결과가 보고됐을 때 장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 역시 안도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에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걸로 충분한가? 드론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번 공격은 끝났지만 다음 공격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작고 더 싸고 더 많은 드론이 밀려올 겁니다. 97%라는 숫자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숫자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파티마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화난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얼굴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지금의 성과에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파티마를 바라봤습니다. 97%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왜 축하 대신 경고를 하러 온 건지 궁금했습니다. 파티마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은 드론은 1세대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2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절반으로 줄고 비용은 3분의 1로 떨어집니다. 한 번에 쏟아지는 수량은 지금의 3배가 될 겁니다. 하루 450대가 아니라 1000대 이상이 한꺼번에 밀려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97%의 기쁨이 급격히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천궁2가 아무리 뛰어나도 미사일은 유한합니다. 한 발 쏠 때마다 돈이 들고 재고가 줄어들고 다시 채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드론이 무한히 쏟아지는 시대에 미사일 한 발 한 발로 막는 방식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요격률이 높아도 탄약이 바닥나면 하늘은 다시 비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파티마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답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파티마가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처음 보는 장비였습니다. 생긴 것은 대형 망원경처럼 보였는데 포신도 없고 탄창도 없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어둠을 배경으로 작은 드론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폭발은 없었습니다.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드론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요격 완료.
저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가 뭘 본 건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청광입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레이저 기반 방공 체계입니다. 빛으로 드론을 태운다는 개념이었습니다. 탄약이 필요 없습니다. 조준하면 빛의 속도로 도달하고 대상을 무력화시킵니다. 빗나갈 수도 없습니다. 빛은 직진하니까요. 재장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전기만 있으면 무한히 쏠 수 있고 한 발 요격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고작 수천원 수준이었습니다. 70억짜리 미사일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던 시대에서 수천원으로 드론을 멈추는 시대로의 전환. 전쟁의 공식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무기를 봐왔습니다. 더 빠른 미사일, 더 강한 폭탄, 더 멀리 날아가는 전투기. 하지만 그 모든 무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 많이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 그런데 이 무기는 달랐습니다. 파괴하지 않고 멈추는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 개념에 압도당하면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천궁2는 이미 97%로 증명된 무기였습니다. 실전에서 우리 하늘을 지켜낸 검증된 체계였죠. 하지만 청광은 아직 실전 기록이 없었어요. 시연 영상은 인상적이었지만 시연과 실전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증명된 현재를 택할 것인가, 증명되지 않은 미래를 택할 것인가. 그 고민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맴돌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카심 차관보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패트리엇 150발 2개월 내 공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쓴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보름 전에 요청서도 내지 말라고 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는 전화도 안 받더니 한국 무기가 97%를 찍으니까 갑자기 물량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위기 때는 외면하고 위기가 지나니까 달려오는 동맹. 그게 과연 동맹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건지 저는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절박할 때 문을 닫았건 나라가 이제 와서 선의를 베푸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의 방공 협력은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권고합니다. 시스템 통합 문제, 정보 공유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한국을 택하면 미국을 잃는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25년간 우리가 묶여있던 구조의 실체였습니다. 무기를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무기를 만든 나라의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구조 말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긴급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절망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면 이번에는 답이 두 개인 상황에서 갈라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친미파 장성들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패트리엇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실전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97%를 보고도 미국을 선택하자는 겁니까?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고 누군가는 책상을 쳤습니다. 20년 동맹의 무게냐, 눈앞에 펼쳐진 실전 데이터냐. 익숙한 과거의 안정이냐, 낯설지만 증명된 미래의 가능성이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점점 뜨거워졌고 양쪽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의 칼에 내 목숨을 맡기지 마라. 그 말씀이 이번에는 또 다르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은 칼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쥐어주는 칼이 아니라 내가 쥘 수 있는 칼을 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단순히 어떤 무기를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미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칼은 익숙했지만 주인이 허락해야만 뽑을 수 있는 칼이었습니다. 한국의 칼은 낯설었지만 우리 손에 쥐어지는 칼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갈라진 장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이 결정이 이 나라의 하늘을 어디로 이끌지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정답과 미래의 정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하늘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봐야 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무기가 아니라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과 눈앞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청광의 현장 시연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파티마가 보여준 영상은 인상적이었지만 편집된 화면이라는 의심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거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시연 당일 사막 한가운데 임시로 설치된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관람석이랄 것도 없는 간이 천막 아래에 우리 국방부 장성 6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날카롭게 갈라졌던 그 사람들이 오늘은 말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미파도 실용파도 이 순간만큼은 결론을 유보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준비가 끝나고 한국 장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막 위에 잠시 바람이 멈춘 것처럼 시험장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한국 장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표적 드론을 투입합니다. 거리 약 1km, 고도 200m입니다. 작은 드론 하나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 드론의 프로펠러가 아지랑이 너머로 흔들리며 날아가는 게 육안으로도 보였습니다. 장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했습니다. 천막 아래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장교가 짧게 말했습니다. 조사 개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폭발도 없었습니다. 연기도 없었죠. 하늘을 날던 드론이 공중에서 멈추더니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겁니다. 요격 완료. 조사 시간 0.8초. 0.8초.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도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막 아래는 한참 동안 침묵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장성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25년간 방공을 담당하면서 저는 요격이라는 것의 형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굉음을 내며 날아가고 하늘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잔해가 땅으로 쏟아집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요격의 전부였습니다. 요격이란 곧 파괴였고 파괴에는 반드시 소리와 불꽃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드론이 그냥 멈췄습니다.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멈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전쟁에서 항상 같은 질문만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파괴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파괴하지 않고 멈출 수 있는가? 한국 장교가 추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청광은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근거리 방공 체계입니다. 빛의 속도로 목표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론상 빗나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기 에너지만 공급되면 탄약 소모 없이 연속 운용이 가능합니다. 탄약 소모가 없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가장 크게 박혔습니다. 패트리엇은 한 발 쏘면 70억이 사라집니다. 천궁2도 미사일 한 발에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어떤 무기든 쏘면 줄어드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청광은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쏠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원만 연결되면 끊임없이 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 발 요격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전력 비용 기준으로 수천원 수준입니다. 수천원. 70억 원짜리 미사일 대신 수천원짜리 빛으로 드론을 멈추는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전투를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우리가 패트리엇으로 드론을 요격하는 데 쓴 비용이 며칠 만에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 돈이면 청광으로는 수십만 대의 드론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비용의 공식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전쟁은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한국이 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싼 무기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전쟁의 결말을 바꾸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때 한국 장교가 스크린을 하나 더 켰습니다. 차관보님, 청광은 단독 체계가 아닙니다. 한국 방공은 다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도식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LSM이 있었습니다. 고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잡아내는 체계였습니다. 그 아래에 천궁2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고도에서 접근하는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미 97%로 증명된 무기였죠. 더 아래에는 비호 체계가 있었습니다. 저고도에서 스며드는 위협을 잡아내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 최종 방어선에 청광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층을 뚫고 내려온 드론을 마지막에 빛으로 잡는 구조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먼 곳에서 가까운 곳까지 한 겹도 빈틈없이 겹겹이 쌓인 방어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식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은 무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늘 전체를 지키는 구조를 만든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무기를 하나씩 팔았습니다. 패트리엇 따로 사드 따로 각각의 무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했고 그 사이의 빈틈은 구매한 나라가 알아서 메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빈틈 자체가 없는 체계를 설계한 겁니다. 하나의 그물처럼 엮여있는 방공망이었고 그 그물은 어떤 위협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짜여져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탄도 미사일을 잡고 중간에서 순항 미사일을 잡고 낮은 곳에서 드론을 잡고 마지막으로 빛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구조. 이건 방어가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설계였습니다. 시연이 끝난 뒤 장성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갈라졌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같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논쟁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97%가 정말입니까? 한국 체계를 지금 도입할 수 있습니까? 이어서 사우디에서, 쿠웨이트에서, 바레인에서, 요르단에서 같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중동의 6나라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 방공체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97%라는 실전 데이터와 레이저 방공이라는 미래 기술의 조합은 어떤 광고보다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소식은 중동의 사막을 넘어 유럽의 회의실과 아시아의 국방부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들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공식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공식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의 이름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더 강한 무기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더 현명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날 이후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었는가? 지난 며칠간 수없이 되뇌었던 이 질문이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왜를 물어야 했습니다. 왜 한국만 이런 무기를 만들었는가? 미국도 레이저 연구를 하고 있었고 영국도 프랑스도 이스라엘도 다층 방공의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 한국만이 이 시점에서 이 수준의 완성도를 갖춘 체계를 내놓을 수 있었던 걸까요? 기술력의 차이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돈의 차이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미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미국보다 먼저 실전 배치가 가능한 다층 방공 체계를 만들었고 97%라는 숫자를 실전에서 증명해냈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산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답을 찾은 건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지 한쪽에 마련된 간이 휴게실에서 한국 기술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하루의 작업을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앉으라고 했고 잠시 그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사막의 밤은 낮의 열기와는 정반대로 서늘했고 휴게실 천막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기술진을 이끌던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박준혁 대위. 교육기간 내내 우리 장교들 옆에서 땀을 흘리던 사람이었고 장비 앞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했지만 밥을 먹을 때는 환하게 웃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에게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대위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당신들은 왜 자기 군대 물량까지 빼서 우리에게 보낸 겁니까?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긴급 군수 지원에서 자국군에 배정된 물량을 타국에 넘기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떤 나라든 자국 방어가 최우선이고 아무리 우방이라 해도 자기 군대의 무기를 뺏어 보내는 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방어력을 깎아서 다른 나라를 돕는 행위였습니다. 박준혁 대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막의 밤바람이 휴게실 천막을 흔들었고 멀리서 장비 돌아가는 낮은 진동음이 들려왔습니다. 박준혁 대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 그 환한 얼굴이 아니라 뭔가 오래된 것을 떠올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준혁 대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압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혁 대위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70년 전에 저희 나라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폭격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포탄이 도시 위로 쏟아졌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죽어갔습니다.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전 국토의 80%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 가운데 70% 이상이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었습니다. 300만 명. 그리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민간인이었다는 사실. 저는 그 숫자의 무게를 가늠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랍에미리트 전체 인구에 가까운 숫자가 한 번의 전쟁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박준혁 대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때 저희를 도와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바닥에 있을 때 저희를 혼자 두지 않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하늘을 만들지 않겠다고. 저희 하늘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나라의 하늘도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무기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 이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이 무기를 만든 이유가 이건 경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결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더 강해지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방산 수출로 돈을 벌기 위해.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만든 겁니다. 하늘이 불타던 기억, 폭격 아래서 아이를 안고 도망치던 기억,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던 무력함의 기억. 그 기억이 70년 동안 이 나라를 움직여온 겁니다. 다른 나라에게 무기란 산업이었지만 한국에게 무기란 약속이었습니다. 다시는 하늘을 내주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 그래서 한국의 무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방어. 경쟁이 아니라 생존. 한국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습니다. 전쟁 직후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가 70년 만에 국산 무기 비율 90%를 넘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방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선진국 가운데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이건 기술력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승리였습니다. 전쟁을 가장 처절하게 겪은 나라가 전쟁을 가장 절실하게 대비한 겁니다. 그 절실함이 97%를 만들었고 48시간을 만들었고 활주로에서 바로 장비를 펼치는 태도를 만든 겁니다. 저는 박준혁 대위를 바라보면서 이 젊은 장교의 눈빛 속에서 70년 전의 기억을 봤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은 전쟁이 아닌데도 그 기억은 세대를 넘어 이 사람의 눈빛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막 한가운데 활주로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국군 물량까지 뺏어 보낸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공포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나라의 하늘도 지켜주려 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남의 칼에 내 목숨을 맡기지 마라. 이번에는 그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한 나라였습니다. 남의 칼에 기대지 않고 자기 손으로 칼을 만든 나라. 그런데 그 칼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은 나라.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달려가는 나라. 우리는 돈으로 무기를 샀습니다. 한국은 기억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모든 차이를 만든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휴게실을 나오면서 사막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고요한 하늘이었습니다. 이 하늘을 지키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사람들이 지금 이 사막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하늘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늘까지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가장 처절하게 겪은 나라가 전쟁을 멈추는 기술을 만들었고 그 기술을 들고 지구 반대편 사막까지 찾아왔습니다. 강해지기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싸운 나라.
그래서 그들의 기술에는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이 진심이었기에 97%가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왜 한국이었는지를. 그날 이후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타르에서 가장 먼저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한국 방공 체계 도입에 관한 긴급 협의를 요청합니다. 같은 날 사우디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중동의 5나라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97%가 사실입니까? 한국 무기를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전화들을 받으면서 이것이 더 이상 아랍에미리트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중동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중동 방산 시장이 하나의 숫자를 계기로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97%라는 숫자는 우리가 공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장교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겁니다. 실전 데이터라는 건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같은 하늘에서 나란히 싸운 결과니까요. 패트리엇 71%, 천공투 97%. 이 두 숫자는 같은 전장에서 같은 적을 상대로 나란히 싸운 결과였습니다. 어떤 외교적 수사도 어떤 브랜드 가치도 이 숫자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중동의 국방 장관들은 모두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나라의 하늘에 71%짜리 방패를 걸 것인가, 97%짜리 방패를 걸 것인가. 답은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카심 차관보님, 패트리엇 150발 긴급 공급이 확정됐습니다. 2개월 이내 인도가 가능합니다. 특별 가격 조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름 전 요청서도 내지 말라고 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하늘이 뚫리고 있을 때 36개월을 기다리라고 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선이라고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97%를 찍으니까 갑자기 150발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특별 가격까지 걸면서요. 위기 때 외면한 동맹이 위기가 지나니까 다시 달려오는 모습. 저는 그게 제한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시장의 자리를 잡으면 미국이 잃는 것은 계약 하나가 아니라 중동 전체였으니까요. 그래서 150발이라는 숫자를 들고 온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보았고 그 답은 숫자로 증명되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떠올랐습니다. 남의 칼에 내 목숨을 맡기지 마라. 그리고 지난 며칠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8시간 만에 도착한 수송기 활주로에서 바로 장비를 펼친 기술진, 3일 만에 끝낸 교육, 97%의 실전 결과, 탄약 없이 빛으로 드론을 멈추는 기술,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공포를 알기에 다른 나라의 하늘까지 지키러 온 사람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늦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25년간 매달려 있던 줄을 스스로 끊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갈라져 있던 사람들이 오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97이라는 숫자가 모든 논쟁을 끝낸 뒤였으니까요. 저는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결정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갑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며칠 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동의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장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옆에 장교도 따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중동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결정은 다른 나라들에게 신호가 됐습니다. 카타르가 한국 방공 체계 도입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뒤를 이었고 쿠웨이트와 바레인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요르단에서도 실무진 파견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중동 방산 시장의 판도가 하나의 숫자를 기점으로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방산 패권의 균열이 중동의 사막에서 시작된 겁니다.
한국 방산 수출은 이미 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고 천궁을 포함한 한국 무기는 20개국 이상에 수출되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궁 방공 체계까지 한국 무기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이라는 세계 방산 시장의 심장부에서 미국의 자리를 한국이 대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 방공 체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공식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97%라는 실전 데이터와 레이저 방공이라는 미래 기술의 조합은 어떤 마케팅보다도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선택받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기준을 바꾼 나라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밤늦게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긴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늘이 어떤 모습인지를. 상황실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빨간 점도 경보도 긴급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요한 하늘이 스크린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70억짜리 미사일이 하늘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층으로 겹겹이 쌓인 방어막이 소리 없이 이 하늘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엘세미 탄도 미사일을 감시하고 중간에서는 천궁2가 날아오는 위협을 요격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빛이 소리 없이 드론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방패가 조용히 이 나라의 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이 스크린은 빨간 점들로 가득했습니다. 장교들이 잠을 잊고 미사일 잔량을 세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 스크린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평화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돈이 많은 나라도 많고 기술이 뛰어난 나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위기의 순간에 문을 닫지 않는 나라. 약속을 말이 아니라 도착으로 증명하는 나라. 자기 하늘을 지키면서 다른 나라의 하늘까지 책임지는 나라.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무기를 판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지킨 나라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저는 카심 알마즈루입니다. 사막의 나라에서 태어나 평생 하늘을 지키는 법만 배워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58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저는 이제 압니다. 가장 비싼 무기가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빠른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이긴다는 것을. 중동의 하늘을 지킨 나라. 세계의 선택을 바꾼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진심이 중동 사막의 하늘을 지킨 오늘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울림이 되셨다면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겐 큰 자부심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